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부 지원금 150만 원, 선착순 신청하세요. 나는 그 문자 한 통에 40년을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딸처럼 아끼던 사람 손에. 옆집에 이사 온 지 6달 된장찌개도 나눠 먹고 파스도 챙겨주던 그 아이가 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웃고 있었어요. 나는 옥수수를 먹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통장에는 1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같이 봐주세요. 복순이의 빨간 봉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것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도 나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고 싶어도 몸이 먼저 일어나 버리니 어둑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갑수 씨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는데 60살이 넘도록 저 콧소리가 한 번도 안 변했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잠깐 내다봤습니다. 10월 초였는데 공기가 벌써 제법 서늘하더라고요. 이웃 할머니 순례 씨가 마당에 내놓은 국화가 서리를 맞지 않을까 싶어 괜히 걱정이 됐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 걱정보다 남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러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장롱 아래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빨간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오래된 세뱃돈 봉투처럼 보였지만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출부 일 나가던 26살부터 무릎이 망가진다는 소리를 들은 64까지 40년 가까이 조금씩 넣어온 돈이었어요. 남편 갑수 씨 몰래, 딸 미란이 몰래, 오직 나만 아는 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든 통장을 꺼내 마지막 잔액을 확인했어요. 5,20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르도록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또 붙이며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숫자였으니까요. 미란이가 이번에 팀장이 됐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지쳐 있어도 엄마 나 괜찮아 하고 웃으며 끊을 때마다 나는 그 말을 믿어주는 척하면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엄마가 이것만큼은 해줄 수 있어. 내 승진 선물도 나중에 내 아이 돌잔치도 이 돈으로 해줄 수 있어.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나가서 밥솥을 눌렀습니다. 갑수 씨가 일어나기 전에 국을 끓여 놓아야 하니까요. 오전 내내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갑수 씨는 경로당에 나갔고 나는 혼자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걸레질을 하다 2번 쉬었어요. 점심을 막 차리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지요. 옆집에 산 지 6달쯤 된 민지였어요. 32살이라고 했는데 어찌나 살갑던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우리 집 문을 자주 두드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됐다며 들고 오고 마트에서 과자 사왔는데 혼자 먹기 뭐하다며 나눠주고 그랬어요. 서울 간 미란이가 생각날 때면 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옥수수 삶았는데 같이 드실래요? 찐 옥수수가 담긴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는 민지를 보면서 나는 얼른 들어오라고 했어요. 오늘따라 혼자 있는 게 좀 쓸쓸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옥수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지는 내 무릎이 요즘 어떠냐고 물어봤고 어디서 좋은 파스가 나왔다더라. 다음에 사다 드릴게요 하며 메모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심처럼 보이던지 나는 이 애가 내 복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핸드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찡그리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민지가 제가 봐드릴까요? 하면서 핸드폰을 쓱 가져가더라고요. 어머 할머니, 이거 국가에서 주는 특별지원금 문자잖아요. 1인당 150만 원이나 된대요. 선착순이라 빨리 안 하면 못 받는다는데 제가 신청 도와드릴까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니 150만 원이면 미란이 승진 선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내 핸드폰을 받아들더니 능숙하게 화면을 넘겼어요.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계세요 하면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데 나는 그저 옥수수나 먹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뭘 누르는지 어떤 화면이 열리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믿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핸드폰을 돌려주며 활짝 웃었어요. 다 됐어요, 할머니. 내일 오후쯤 들어올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지의 손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나는 까맣게 몰랐어요. 민지는 빈 옥수수 그릇을 챙겨 들고 일어서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돈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날 저녁 갑수 씨랑 나란히 앉아 저녁 뉴스를 보다가 나는 내일 미란이한테 전화해서 뭐 사줄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내 생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어요. 갑수 씨 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는데 평소보다 빨리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베개 옆에 놓아둔 핸드폰 화면이 혼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결에 배터리가 나가려나 보다,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화면을 엎어놓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불을 켜고 제대로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별다른 낌새는 없었어요. 갑수 씨 밥 차려주고 미란이한테 문자 한 번 넣었습니다. 엄마야, 나라에서 지원금 나온다더라.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는데 들어오면 전화할게. 미란이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엄마 그런 거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 많아.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신청해줬는데 뭔 사기냐고 속으로 그랬어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갑수 씨는 경로당에 갔고 집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 온기 속에서 반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혹시 오복순 고객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고객님, 오늘 오전 중에 계좌에서 이체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신 거래가 맞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이체 거래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은행 직원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전에 계좌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본인 거래가 맞으신지요? 5천만 원. 그 숫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어제 오후 민지가 내 핸드폰을 받아들고 능숙하게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다 됐어요. 할머니 하며 웃던 그 얼굴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행 직원은 이체된 내역과 시간을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내가 40년을 모아온 돈이 단 몇 시간 사이에 5번에 나뉘어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40년이었습니다. 26살에 처음 파출부 일을 나가던 날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얼마나 손이 떨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세월이 민지의 손가락질 몇 번에 사라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밖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고 핸드폰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문이 열렸어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 냄새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냄새,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의 냄새였어요. 신발장에는 신발 한 켤레 없고 거실에는 가구 하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옥수수를 쪄서 들고 오던 사람이 흔적 하나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어제 민지가 꼭 잡아줬던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밉지가 않았어요. 믿기는커녕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경찰서에는 혼자 갔습니다. 갑수 씨한테도 미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들한테 내가 당했다는 말을 이 나이에 어떻게 입에 담겠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대기 의자에 웬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나를 보더니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았습니다.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걸.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대기실에 앉아서 번호표를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의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보면 울 것 같아 괜히 그분 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담당 형사님은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앉으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밀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목이 먹먹해졌어요. 가족한테는 말 한마디 못 꺼냈으면서 처음 보는 형사님 앞에서는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나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는데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쥐면서 버텼어요. 어르신, 이거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이에요. 악성 앱을 설치해서 원격으로 계좌를 빼가는 건데 요즘 이 수법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옆집에 일부러 이사와서 신뢰를 쌓은 다음 범행하는 건 계획적인 거예요.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위로가 됐냐고요? 됐어요. 근데 또 안 됐어요. 그래도 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더라면,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으니까요. 진술서를 다 쓰고 나오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아직 대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도 같은 거 당했어요. 문자로 지원금 준다고 해서. 나는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 이름은 정순례라고 했어요. 68살이었는데 사기당한 걸 알자마자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왜 조심 안 했냐고 했어요. 순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직하게 말을 이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올 말이었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말 한마디가 먼저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미란이 얼굴을 떠올렸어요. 미란이가 지금 이 사실을 알면
왜 조심 안 했냐고 할까? 아니면 엄마 얼마나 놀랐냐고 할까? 미란이가 울면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갑수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나갔다 왔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는데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작아질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갑수 씨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수돗물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 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조금 울었어요. 갑수 씨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어제와 똑같은 코 소리였어요. 어제는 이 코 소리가 자장가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냥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옥수수를 들고 웃던 얼굴, 내 핸드폰을 받아들던 손, 다 됐어요. 할머니 하던 목소리, 그리고 텅 빈 옆집 방. 그날 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손이 하던 대로 움직이는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손이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설거지를 다 하고 잠깐 멍하니 서 있을 때,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 그런 틈새마다 민지 얼굴이 올라왔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경찰서에서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나는 또 갑수 씨 몰래 나왔습니다. 장 보러 간다고 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대기실에 낯익은 등이 보였습니다. 술래 씨였어요. 반가웠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했어요. 저도요. 술래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웃는 건데 눈이 웃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말하려고요. 돈이라도 돌아오면 그나마 덜 창피하니까. 창피하다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말 못하는 게 무서워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창피한 거였어요. 경찰서 앞에서 헤어지면서 술래 씨가 말했습니다.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저도 그럴게요. 그날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계란 한 판을 집어들면서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제 통장에 뭐가 남아 있는지를. 갑수 씨 연금으로 둘이 살 수는 있었지만 나는 그 돈으로 미란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면서 두부 한 모 사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술래 씨랑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술래 씨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아들이 전화했는데 말 못했어요. 아들 목소리 듣는데 그냥 다 괜찮다고 했어요.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지 않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말을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술래 씨 덕분에 조금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무렵 갑수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자꾸 나를 쳐다봤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요즘 옆집이 조용하네. 나는 숟가락을 쥔 채로 멈췄어요. 이사 갔나 봐요. 갑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갑수 씨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빈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은 11월이 됐어요. 형사님한테서 피의자를 특정했고 곧 검거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돈은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전액은 어렵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왔는데 막상 일부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어떻게든이 얼마나 막연한 말이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하다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뭘 끓이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갑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냄비를 불에서 내려놓고 가스불을 껐어요. 뭐해? 아, 미안해요. 딴 생각을 했나 봐. 갑수 씨가 경로당에 간 다음 날 오전, 나는 장롱 정리를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손을 움직이는 게 나았거든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빨간 봉투 옆에 작은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갑수 씨 필체였습니다. 복순이한테.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어보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한 장. 지웠다가 다시 쓰고 또 지웠다가 다시 쓴 것 같은 글씨였어요.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6글자였습니다. 갑수 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갑수 씨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 내가 파출부일 나간다고 할 때 한 번도 어디 가냐고 묻지 않던 사람.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 가라는 말 대신 파스를 문 앞에 두던 사람. 나는 그게 무관심인 줄만 알았어요. 40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미란이가 막 태어났을 때 갑수 씨 사업이 잘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갑수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내 손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한번 보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를 봤던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 해줬던 거예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갑수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아까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어요. 갑수 씨가 돌아왔을 때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게 괜찮았어요. 평생 우리가 말 대신 다른 걸로 전해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파스를 문 앞에 두는 것,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 갑수 씨가 방으로 들어가다가 멈추더니 등을 돌린 채로 말했어요. 무릎은 요즘 좀 어때? 나는 갑수 씨 등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등이었어요. 굽어있고 좁아진 어깨였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좀 나아요. 그제야 아주 조금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소리 없이. 미란이가 내려온 건 11월 중순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내려갈게. 점심 같이 먹자. 나는 얼른 냉장고를 열었어요. 갈비찜을 할까 잡채를 할까 하다가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손이 바빠지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미란이가 도착했을 때 갑수 씨는 경로당에 가고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미란이가 들어오면서 나를 한번 훑어봤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은 별말이 없었어요. 갈비찜 먹으며 맛있다 하고 잡채도 잘 됐다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밥을 다 먹었습니다. 미란이가 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나를 봤어요. 엄마,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엄마, 형사님한테 전화 왔었어. 피해자 오복순 씨, 그 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얼마나 됐어? 한 달 좀 넘었어. 한 달이나 됐는데 왜 말 안 했어?
걱정하라고 있는 거잖아. 나는. 미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마야? 5천만 원. 미란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차를 쥔 손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나 알아. 엄마가 파출부 일한 거 나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혼자 걸어오다가 봤어. 엄마가 어떤 집 앞에서 나오는 걸. 그날 집에 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잖아. 엄마가 이모 집 다녀왔다고 했어. 나는 그 말 듣고 엄마가 말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싶었어. 그래서 나도 못 본 척했어. 엄마는 왜 항상 혼자야? 엄마 혼자 다 감당하면서 그게 가족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하면 짐이 되는 것 같고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했던 거였는데 갑수 씨가 들어온 건 그때였어요. 미란이의 빨간 눈을 보고 내 굳은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 먹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을 먹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나를 진정시켰어요. 세 식구가 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미란이가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가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말해. 제발.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할게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나는 현관문에 기댔습니다. 나도 그날 미란이를 봤거든요. 버스 오기를 기다리면서 돌아봤더니 미란이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나는 모른 척했고 미란이도 모른 척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못 본 척하면서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이 이 집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12월이 됐어요. 민지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명은 민지도 아니었고 나이도 32이 아니었어요. 38살이었고 전국에서 12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빨간 봉투 같은 게 하나씩 있었을 사람들이 돈은 3분의 1 정도 돌아올 것 같다고 했어요. 1,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수 씨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갑수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옆집 민지 잡혔대요. 돈은 3분의 1 정도 돌아온다고 했어요. 1,500만 원 정도요. 나머지는 못 돌아와요. 갑수 씨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갑수 씨는 한참을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 달 넘게 혼자 안고 있던 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다 터져버렸어요. 갑수 씨는 밥상 너머로 손을 뻗어서 내 손을 덮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갑수 씨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내가 울음을 다 그치고 나서였어요. 나 사실 알고 있었어. 파출부 일. 처음부터. 미란이 태어나고 나서 당신이 아침에 나가는 거 알았어. 뒤따라가 볼까 하다가 안 봤어. 왜요? 봤으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내가 덜 창피하도록, 내가 덜 미안하도록 알면서 모른 척 해줬던 거예요. 미안했어. 내가 더 잘했으면
당신이 그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평생 못했어. 나도 미안해요. 혼자 하려고 했던 거요. 그게 갑수 씨한테는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찌개는 식어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12월에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요.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그냥 전화했어. 민지 잡혔어? 돈은 일부 돌아온다고 했어. 엄마, 이번 설에 내려갈게.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다는 말. 미란이가 그 말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쉽게 꺼낼 줄 몰랐어요. 나는 늘 그 말을 목구멍 안에 담아두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오늘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그래. 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싶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설이 됐어요. 미란이가 내려왔습니다.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장 봐온다고 나갔어요. 마트 카트를 가득 채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뒀어요. 미란이는 차례 음식을 거의 혼자 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간이 맞냐고 잔소리를 했어요. 미란이는 엄마 저리 가 있으라고 했고 나는 저리 가 있으면서도 자꾸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갑수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피식 웃더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셋이 밥상에 앉았어요. 미란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엄마가 힘든 거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거 미안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알면서 못 본 척한 게 오래 마음에 걸렸어. 엄마가 그날 너 봤어. 버스 정류장에서. 알고 있었어? 응. 근데 엄마가 먼저 못 본 척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한 거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미란이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갑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귀는 다 듣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미란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고 둘이 같이 했어요. 엄마, 그 돈 1,500만 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거잖아. 하고 싶은 거. 40년을 모으는 동안 내 이름이 앞에 붙은 적이 없었어요. 미란이 혼수, 미란이 승진 선물, 미란이 아이돌 잔치. 늘 미란이 이름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미란이가 올라가는 날 아침, 나는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빨간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며칠 전에 넣어둔 5만 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란이 몫이 아니었습니다. 갑수 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어요. 봉투를 서랍에 다시 넣으면서 나는 오래 그 서랍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서랍이 내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고 이 서랍 때문에 다 잃은 것 같았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서랍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아래 두 번째 서랍. 미란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오래 안았어요. 나는 이번에는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미란이 등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엄마, 전화 자주 해. 알았어. 진짜로. 알았다고. 미란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찬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이번 봄에 술래 씨랑 어디 한번 나가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한테는
다음에 전화하면 먼저 말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고 싶다고. 집에 들어오니 갑수 씨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 라면이라니. 나는 피식 웃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했어요. 출출해서. 나는 갑수 씨 옆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갑수 씨가 계란을 하나 깨 넣었고 나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라면이 끓는 걸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이랑은 말이 없어도 괜찮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래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민지 얼굴도 술래 씨도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어린 미란이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갑수 씨 흰 봉투도 생각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6글자. 그 6글자가 50년치였습니다. 나도 갑수 씨한테 하지 못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파출부 일 나가는 거 알면서 모른 척 해줘서, 무릎 아픈 거 알면서 파스를 문 앞에 두고 가줘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갑수 씨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어요. 말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언젠가 봄날 햇살 좋은 오후에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싶었어요. 나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1월의 바람 소리가 났어요. 차가웠지만 이불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걸로 됐다 싶었어요. 복순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복순이가 당한 건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수법은 단순하고 교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이웃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이었습니다. 복순이를 노린 사기꾼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옆집으로 이사와서 6달 동안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핸드폰을 손에 쥐었어요. 단 몇 분 사이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탈취하고 원격으로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먼저 훔치는 게 이 수법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피해 예방 수칙. 첫째,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나라에서는 문자 링크 하나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내 핸드폰을 남에게 건네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셋째, 인증번호는 절대 불러주지 마세요. 인증번호를 물어보는 순간 그건 사기입니다. 넷째, 출처 모르는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다섯째, 가족과 미리 약속해 두세요. 이상한 거 오면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이 한마디가 복순이의 5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당하셨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1332 24시간 운영. 2단계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3단계 핸드폰을 초기화하세요. 통신사 대리점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4단계 가족에게 알리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하게 만든 놈들이 나쁜 거예요. 복순이의 빨간 봉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빨간 봉투는 지킬 수 있습니다.